안녕하세요. 교실에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전하는 Y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생명과학의 연구 주제죠. 살아있으면 숨쉬고 느끼고 행동하죠. 그러니 호흡의 원리, 각 감각기관의 구조와 기능, 근육의 작동 방식, 에너지의 생산 방법 등의 현상을 규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규명하는데 생명과학자들은 참으로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제 규명된 결과를 바탕으로 생로병사의 비밀을 캐며 무병장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정신세계를 관찰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죠. 신경과학의 연구 방법에 혁신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뇌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철학적 사색의 재료였던 결정이나 상상, 기억 같은 의식의 영역까지 관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분야에서 얻은 성과 덕에 1차적으로는 뇌 손상이나 뇌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뇌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하던 모든 전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통찰의 재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느끼고 지각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듣고 말하고 의사소통을 하는지도 알게 됐죠. 어떻게 배우고 기억하는지, 무엇이 분노, 두려움, 슬픔, 즐거움과 같은 정서 행동을 유발하는지 등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나 지식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추측했던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신경과학 즉 뇌과학의 성과죠. 이제 사람들은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통해 교육, 경제, 사회 시스템 등 사회의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생물학적 존재로 산다는 것을 규명한 결과값이 무병장수의 목표 외에도 제도와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도움을 준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러한 바이오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백악관의 재진입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자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부자 나라라는 말입니다. 부자 나라인 사우스 코리아가 미국에 자동차를 팔고 배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고열을 짜낸다고 빈정대죠. 그 다음 영락없이 한국에서 돈을 더 뜯어내겠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미국인들은 환호하죠.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사우스 코리아를 압박해 더 많은 방위비를 뜯어내겠다고 말하면 좋아하지 않을 미국인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트럼프에게 인정을 받는 부자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시기와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니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6.25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앞만 보고 달려온 경제성장 덕에 극복해야 할 사회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분단 국가로서의 안보불안을 차치하고라도 경제적 불평등이나 교육격차, 주거 문제 등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죠. 불안한 사회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정부라면 세상은 원래 불평등한 거란다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사회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불평등 문제나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사회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빈부격차의 기저에는 교육격차가 있습니다. 빈부격차로 인해 벌어지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방법은 있을까요? 물론 양질의 공교육 프로그램이 답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애 중 어느 단계의 공교육에 투자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준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조셉 해크만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200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안한 경제 성장 전략이 꽤 특이합니다. 해크만은 SES, 사회 경제적 지위라고 하죠. 이 SES가 낮은 가정의 아이들에게 어릴 때 투자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좋은 전략이라고 제안합니다.
만 3세에서 4세 어린이를 위한 양질의 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말한 거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아동은 IQ도 더 높고 고등학교 졸업률도 높으며 범죄로 인해 재소자가 될 확률도 낮아지고 건강하여 근로할 수 있으니 결론적으로 사회에 큰 이득이 된다고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헤크만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낮은 SES를 가진 가정의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비만 및 약물 사용 등의 문제로 건강 문제가 발생하여 급기야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 밝혔죠. 그러니 국가의 잠재적 성장 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유아 교육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그는 당시 기준으로 평균적인 공교육 기간일 경우 만 0세에서 5세 교육에는 학생 한 명당 연간 18,500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투자된 1달러가 사회에 미치는 공헌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6.3달러의 이익이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만 0세에서 5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 투자 이윤율은 매년 13%가 되고 만 3세부터 시작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연간 7에서 10%의 사회적 이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그때의 교육이 이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경제학적 주장으로 입법가를 설득하고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었다고 하죠. 이것은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경제학에 활용한 사례일 겁니다. 우리가 추측만 하던 전제를 학문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통찰을 얻게 된 사례겠죠. 우리는 루마니아의 고아원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성장기의 불행한 환경이 개인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있죠. 빈곤층이 부유층에 비해 덜 건강하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힘들어 수명도 낮을 거라는 것은 짐작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아기의 환경이 삶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쫓아다니며 개개인을 기록하기도 쉽지 않지만 삶의 변수가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것이 영향을 주는지도 평가하기 어렵죠. 그러니 성장기 환경이 개인의 능력과 두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어렸을 때 동시에 불행을 겪은 아이들 집단이 있다면 이런 연구도 가능하죠. 독재자 차우세스쿠의 집권 시 루마니아의 고아원에서 생활한 아이들에 대한 종단 연구가 그러한 예입니다. 성장 환경의 중요성과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지요. 루마니아는 1989년까지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집권하였습니다. 전제 정치, 극심한 경제난과 폭정으로 악명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돌봄이나 유아교육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지도자였죠. 극심한 경제난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마치 동물원의 우리 같은 고아원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심지어 많은 아이들을 담당한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애정 표현을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애정을 표현하게 되면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테고 그러면 인원이 한정된 부모들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는 우려에서 나온 당국의 지시였다고 하죠. 모든 것이 획일화되어 키워졌다고 합니다. 줄지어 플라스틱 요강 위에 앉아 용본을 보게 하고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의 헤어스타일을 동일하게 했다고 하죠. 차우세스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루마니아의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은 서방 세계로 입양되었습니다. 이후 고아원에서 서방 세계로 입양된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3세 사이에 고아원에서 생활한 아동 136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다고 하죠. 공통적으로 뇌 발달이 저하되어 있었고 언어 습득이 더딘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IQ가 평균 이하였습니다. 평균 100에 못 미치는 60에서 80 사이였다고 하죠. 뇌 전도 측정법으로 아동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정규 활동도 검사했습니다. 뇌의 신경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되어 있었다고 하죠. 감정적 돌봄과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는 환경이 없다면 인간의 뇌는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없다는 세간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였죠. 성장한 뒤에도 그 아이들은 학습장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유년기에 겪은 결핍의 흉터가 뇌에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영상을 통해 대뇌 피질의 발달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SES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들의 뇌 발달 차이를 영상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피질 표면적은 행동에 필요한 신경 조직의 양을 반영하고 인지 발달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피질 표면이 확장되고 성인기에는 감소합니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즉 낮은 SES 가정과 높은 SES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피질 표면적과 인지 능력을 비교함으로써 초기 경험이 뇌와 행동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15년 킴벌리 노블 그룹이 3세에서 20세의 천여 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성장기의 SES와 피질 표면 영역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를 했습니다. 인종이나 성별과는 무관하고 성장기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참여자에게 전두엽과 측두엽, 두정엽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피질 표면적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관찰합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지 능력을 주의, 기억, 어휘와 읽기 검사를 통해 측정해보니 표면적이 넓을수록 검사 수행이 우수했다고 합니다. 낮은 사회적 지위, 즉 낮은 SES는 영양 결핍과 불충분한 양육으로 인한 유아기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낮은 SES 가정의 아동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사회적 건강과 번영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노벨상 수상자 헤크만이 한 것이죠. 이러한 투자가 아동들의 뇌 발달을 도와 미래 성장 잠재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공공복지, 다른 말로 공공부조는 딜레마입니다. 물론 재원을 만들기 어려워 복지를 꿈꿀 수 없는 나라도 있지만 부자 국가에서조차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공공복지의 기준점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워 반대가 많습니다. 무상 또는 복지라는 말만 나오면 세금을 낭비하는 선심성 정책 또는 빈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논리로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부정적 측면을 들춰내면 반대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귀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나라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모두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에게 빈자의 낙인을 찍어 소극적 학교 생활을 하게 하는 선별적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저소득층 유아에게 양질의 유아교육을 주기 위해서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는 헤크만의 주장을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사회병리 현상이 사회적 불평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까지 참고하지 않더라도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일수록 행복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약물 사용, 비만 인구, 살인율 등의 사회 부정적 요인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신뢰, 아동의 교육 성취도, 기대 수명과 같은 사회 긍정적 요인이 낮아지는 사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낮은 SES 가정의 아동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사회의 번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제언은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도 루마니아 고아원 사례에서 고무적인 것은 아동을 안전하고 우호적인 환경으로 옮기고 나면 회복되기도 하며 어린아이일수록 잘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2세 이전에 위탁 가정으로 옮겨진 아이들은 대개 잘 회복되었다고 하죠. 유년기에 겪은 결핍의 흉터가 뇌에 남아있더라도 뇌 과소성 덕에 회복 가능하다니 그래도 불행 중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문과 학문, 학문과 생활을 연결시켜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영역을 확장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뇌과학의 연구 결과가 경제학자에게 준 통찰의 예를 소개했습니다. 학문 간, 분야 간의 경계를 넘어야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통합적 사고가 가능한 인재가 요구되는 사회이기도 하죠. 교실서 배운 생물 수업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렇게 다양한 바이오 이야기를 참고하여 자신의 분야에 첨삭해 보는 것은 어떤지요? 자신의 분야에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떤지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를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